다음 소식입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데다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서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4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아 타이거즈를 후원하는 커피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감독은 억대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22년 6월 김 전 감독이 업체 회장을 만나 선수단 유니폼에 부착하는 견장 광고를 제안했고 한 달 뒤 업체 측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감독에게 수표로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2022년 8월 기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뒤 업체 광고를 유니폼에 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김 전 감독이 장 전 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구속영장 심사 전은 물론 영장 기각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감독님, 업체로부터 돈 받은 사실 있습니까? 혐의 어떻게 서명하셨을까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와 차량 화재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간밤의 사건 사고 손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넘어져 있던 화물차가 견인되자 차량 안에 있던 화물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또 다른 화물차는 앞부분이 납작하게 눌려버렸는데 사고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4톤 화물차가 앞서 도로 위에 전도된 16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1시쯤. 당시 다른 차량 운전자 40대 A씨가 차에서 내려 넘어진 화물차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4톤 화물차가 A씨까지 그대로 덮쳤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사고 나지 않았고 전방에다 차를 세우고 걸어오셨거든요. 이 사고로 A씨와 4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도된 16톤 화물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정차했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최초 사고부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거주하는 30대, 5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고 다른 층 주민 2명도 연기를 마셨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용인의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전부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인감증명 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아직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정부는 종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증명으로 대폭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온 300여 개 사무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6년까지 3년간 1,500여 종의 행정 서비스를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합니다. 당장 오는 4월에 난임 부부 수술비와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사라집니다. 연말까진 고용장려금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매년 발급하는 행정민원 서류가 7억 건 이상, 정부는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길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금리가 더 싼 곳을 찾아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부터 이 서비스가 전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항원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세대출도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시중은행이 만든 앱을 통해 금리를 비교한 뒤 기존보다 더 싼 신규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야 하고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고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서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세 1차 계약 기간이 2분의 1이 도과한 이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먼저 시행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청액은 14영업일 만에 3조 원에 육박하고 지난해 5월 말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규모는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승인의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이자율이 평균 1.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자가 좀 단 1%, 0.1%라도 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갈아타기 흥행으로 은행권 대출금리 경쟁이 치열해져 서민 이자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거라며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3%로 소폭 올렸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상향 조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덕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5%, 중국도 5.2%에 이르렀습니다. We expect that resilience to continue into 2024. At the same time, inflation is coming down. Labor markets continue to be resilient. IMF는 세계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올해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 전망치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0.6%포인트 상향한 2.1%, 중국도 0.4%포인트 상향한 4.6%를 전망했습니다. 반면 독일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도 0.5% 성장에 그치는 등 유로존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면서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This resilience with growth hovering around 3%, both last year and expected over the medium term, that's much lower than previous kind of global average growth rates, which were about 3.8%.
IMF는 다만 적기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충과 구조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은 늘었지만 내수 침체로 소비가 한 달 전에 비해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음식료품과 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판매가 줄어서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 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에 힘입어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에 비해서 0.3%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전 산업 생산이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서 한 해 전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데다 국민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재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모든 법률은 헌법 원칙으로 제정돼야 하고 특히 조사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 중립성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없는 동행 명령 같은 기본권 침해 우려와 참사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또 국가 예산 낭비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법안 수로 따지면 9개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고유 권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2요구안을 의결하자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진상규명 없는 지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의 보상 방안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경찰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 다시 말해 거부안이 의결되자 분노한 유족들이 정부 서울청사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폭풍을 했어? 유족과 법률 대리인 측은 정부가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원하더라도 영장은 검찰과 법원을 거치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등 중립성도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이 조사위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 또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 삭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진상조사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말에 대해서도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만 밝혔다며 실제 참사가 벌어진 이유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없는 지원은 거부하겠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국무총리 산하 피해자지원위원회 보상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유족들은 특별법이 재의결 절차를 거치는 만큼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가결을 위해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총선 대진표가 완성되기 전부터 여야 예비 후보들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운동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지 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대학에서 제 전공이 무기재료공학입니다. 신소재공학. 네. 저도 연구자가 되고 혹은 교수가 돼서 연구하는 저의 미래를 꿈꿨어요. 그런데 저의 그 소박한 꿈과 일상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저희 일상을 깨고 들어온 것이고 여러 번 도망가고 싶었지만 견뎌내면서 싸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죠. 예. 그리고 저는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임 전 실장을 겨냥해 운동권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이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죠. 어제는 86세대를 둘러싼 공방이 선거의 핵심 쟁점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식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실례인가? 네. 이게 좀 약간 어리굴젓 같은 느낌? 누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식탁에서 이런 게 어리굴젓 같은 게 있으면 입맛을 확 당기잖아요. 네네. 근데 메인 디쉬는 아니잖아요. 메인 디쉬는 그 지역의 가능성. 결국 지역의 발전 가능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86세대 용퇴, 세대 교체 요구는 민주당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사실 그 정도 인지도, 그 정도 정치적 자산이면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주장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당내 분란이 오히려 심해지죠. 그럴 때마다 이재명이 소환되는 거예요, 사실요. 당 안팎에서 86세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혐오와 갈라치기를 중심으로 운동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좁고 국민 상식의 눈보다는 특수부 검사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공과를 제대로 보고 86 운동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한 만큼 이들에 대한 공세는 문재인 정권 책임론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당내에서는 친문 의원들을 겨냥한 자객공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친명 대 친문 사이 갈등 구도도 형성되고 있죠.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에서 야당의 유일한 힘은 단합이고 단결이거든요. 솔직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부 여당은 선심성 공약도 가능하고 쓸 무기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친문이다, 친명이다 가르는 뺄셈 정치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친명 대 친문 갈등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 저격수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번 조국 사태로 문 정권을 떠받치는 86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그 주변 세력을 보면서 그들 운동권 세력이 이제는 괴물이 되어버렸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현주 전 의원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전 의원의 복당 소식에 민주당에서는 친문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지도부에서는 이 전 의원에게 선당 후사로 진정성을 보이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중요한 건 외연확장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무의 가지가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뻗어 있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부서지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그 탈당하고 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퇴임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후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민주당 분위기에 이 전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고요. 뭐 운동권 기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패권적 당내 패권적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저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문자폭 자체가 막 3만 개씩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또 저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근데 그 정권 심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민주주의 지키자는 그 대의 앞에서는 그런 걸 털고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성 지지층들은 이 전 의원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전 의원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도전을 선언한 중구 성동구 갑에 공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민주당 내 개파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남 천안에서 청각장애인 커플이 장기간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YTN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이 억대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40대 피해자는 10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가해자 3명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9개월 동안 피해자를 가두거나 욕하고 때리면서 금품도 빼앗았습니다. 차 사게에서 빼앗고 대출받게 해서 그 돈 빼앗고 그게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노모에게까지 마술을 뻗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소중히 모은 돈까지 갈취했고 충격에 빠진 노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오랜만에 40대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어수룩한 면이 있었던 동생은 A씨에게 최근 알게 된 3명한테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신고를 하자 경찰은 동생의 지능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지능지수 51에 사회연령 10살 4개월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은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래. 욕하고 때리고 목을 줄로 이렇게 발로 차고. 가해자들이 A씨 동생 명의로 대출을 강요하고 7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게 해 가로챈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소액 결제를 마구잡이로 했는가 하면 카드를 만들어 명품 가방을 사게 하는 등 1억 원 넘는 금품을 가로챈 거로 나왔습니다. 2023년 1월경부터 한 9개월 정도 가해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해자들의 어떤 물질적인 여러 가지 강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가해자들은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의 80대 어머니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여자친구인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고 어머니 명의로 고가 휴대전화 세대를 개통하는 등 1,000만 원 넘는 금품을 갈취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당뇨에 천식에 합병증에 지금 오셨어요. 그 돌아가실 뻔하고 살려놓은 거예요. 젓가락 공장 밤새 잠 못 자가면서 돈 버는 돈을 노인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일명 바리깡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친구를 삭발시키고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까지 봤던 남성. 소름 끼치는 엽기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합의된 행동이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이런 행동에 합의를 합니까? 재판부가 받아들일 턱이 없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 직전에 공탁금은 또 1억 5천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감형을 노렸겠죠. 억대 돈은 공탁하면서도 미안하다, 잘못하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문득 살인한 것도 아닌데 라던 가해자 부모의 지난 인터뷰가 떠오르네요. 피해자 측은 적은 형량이 못내 아쉽습니다. 내 딸은 깊은 충격으로 수차례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고작 징역 7년이라니.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대화 도중 느닷없이 손찌검을 시작합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피해자 B씨가 26살 남성 A씨의 폭력에 시달린 건 지난해 7월. A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B씨를 오피스텔에 닷새 동안 감금한 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밀고 성폭행과 불법 촬영까지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B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이 A씨의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가 심리적으로 억눌린 상태에서 A씨의 보복이 두려워 강요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약하죠. 처분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이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벼룩에 간을 떼먹지 싶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콜센터 용역업체 대표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떼먹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홈쇼핑이나 케이블 TV 업체의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감정노동으로 하루하루 힘겨운데 난데없이 보험료가 체불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 직원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업체 소속의 상담원만 300명이 넘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고스란히 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불안하고 속상해서 제대로 일할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잠적한 대표를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케이블 TV 업체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반정민 씨. 난데없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항의에도 납부를 미루던 업체 대표는 최근 잠적했고 실종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고객센터를 맡은 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업체와 고용계약도 끝났는데 5년 동안 일한 퇴직금 1,600만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퇴직금이라는 게 어떤 분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거. 체불임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잠적해 못 받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민사소송뿐입니다. 그 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근로감독관님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받고 그거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인 것 같거든요. 이 업체는 유명 홈쇼핑과 케이블 TV 업체 등 전국 각지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계약이 끝나면서 광주와 대구 등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월 말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서 더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최소 300명 이상이 이제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고 연금 관련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여기 낚싯줄에 걸린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달입니다. 언제부터 이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 11월 주둥이에서는 낚싯바늘이, 몸통과 꼬리는 낚싯줄이 걸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낚싯줄은 이미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이거 안 움직이자니 몸이 또 가라앉았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수록 죽음은 다가왔습니다. 이틀째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만 낚싯줄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야속합니다. 바다 날씨가 나빠서 구조단이 철수해야만 했는데요. 조만간 종다리가 자유로워졌다는 소식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에 몸에 감긴 낚싯줄을 끊기 위해 작은 배가 접근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지만 돌고래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여 쉽지 않습니다. 제주 돌고래 긴급 구조단은 구조 작업 첫날 꼬리 뒤로 이어진 낚싯줄 2.5m가량을 제거했는데 종다리 발견 석 달 만입니다. 몸통을 감고 있는 낚싯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영을 할 때마다 살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안전하게 그 낚싯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이렇게 이제 장대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간 뒤에 낚싯줄을 끊어주는 것, 이거의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종다리는 꼬리에 묶인 낚싯줄 제거 이후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등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운동성이 훨씬 더 생긴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엄마랑 붙는 시간이 조금 덜했다면 지금은 엄마랑 같이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단은 종다리 몸통에 감긴 낚싯줄을 제거한 뒤 관찰을 통해 낚싯바늘 제거에 나설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서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흉기 난동범 조선. 잠시 후인 오늘 오전 10시 반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선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눈물로 하루를 겨우겨우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 역시도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고 간 조선. 여러 차례의 공판에서 조선이 보여준 태도는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범행 영상을 보고는 귀를 막고 고개를 숙이는 등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었죠.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은 눈물로 호소했었습니다. 유일한 형이 세상을 떠나게 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최대한 큰 형량을 받았으면 한다. 이 바람은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선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선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살인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범행했을 흉기를 서울 금천구 마트에서 훔쳐 택시에 무임승차하거나 유튜버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는 즉시 YTN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재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감찰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대검이 청구한 정직 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구부장이던 김상민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지역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곧장 사직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강행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후퇴 없는 정치권 입성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만일에 지금 이런 신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하거나 한다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했고 대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 징계 가운데 감찰위가 이례적으로 대검의 청구보다 2단계나 높은 징계를 권고한 건 김 검사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찰위는 함께 중징계가 청구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여당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박 검사의 경우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 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두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김 검사가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확정받으면 총선 출마와는 별개로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당장은 공석이라 징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광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구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이 수수한 금품이 6천만 원으로 액수가 크고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금품 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마약사범 증가로 인한 병영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병 검사를 받는 인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고도 비만이나 난시 같은 신체 질환으로 인한 신체 등급 기준은 낮아져서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이병 판정 검사와 현역병 모집 신체 검사 대상자는 전원 마약 검사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는 인원에 한해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마약 종류도 필로폰, 코카인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더한 7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병역법 개정은 최근 마약 사범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군에서도 지난 2020년 9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이 2021년엔 20명으로 2022년 32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8개월 사이에만 26명이 붙잡혔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상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중증도가 높은 정신과 신체 등급 5에서 7급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급으로까지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처럼 병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 투여 등의 기준은 높아진 반면 다른 질환의 신체 등급 기준은 완화돼 입영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우선 체중은 체질량 지수 35 이상의 고도 비만, 16 미만의 저체중이면 4급 보충역을 받던 기준이 40 이상, 15 미만이어야 받도록 바뀝니다. 난시와 평발, 척추측만증도 기존에 보충역 대상이었던 인원도 바뀐 기준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특히 병무청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뇌전증과 같은 특정 질환은 주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지도 검증해 질환을 가장한 병역 면탈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아시아인들의 축구 축제에서 웃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조기 탈락에 이어서 중국 축구계 옛 수장이 공개 재판에서 15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한때 축구 굴기를 꿈꿨던 중국, 고질적인 부패 속에 최악의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낙마한 천슈이안 전 중국 축구협회 주석이 법정에 섰습니다. 1심 공개 재판에서 지난 13년 동안 15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혐의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非法收受他人给予的财物共计折合人民币8103万余元。最后陈述，当庭表示认罪悔罪。 여기엔 약 3억 7천만 원을 받고 리티에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발한 비리도 포함됐습니다. 본전을 찾기 위해서인지 리 전 감독도 돈을 받고 실력 미달의 선수 4명을 국가대표로 뽑았습니다. 결국 재작년 11월 꼬리가 잡히면서 중국 축구계에 대대적인 사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뛰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까지 승부 조작에 연루될 정도입니다. 为了要取得成绩，找裁判做工作，收买对方球员、教练，有的是俱乐部找俱乐部的。 비리로 얼룩진 중국 축구의 성적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도 2무 1패로 탈락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1승도 못한 건 48년 만이고 한 골도 넣지 못한 건 처음입니다. 카타르와 마지막 경기마저 1대0으로 패하자 중국 응원단조차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한때 축구 굴기를 꿈꾸며 전폭 지원했던 시진핑 주석도 앞서 이렇게 실망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不敢肯定他们的这个水平，有起伏，有起伏。 시진핑 집권 3기 반부패 투쟁의 칼끝은 축구계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공안에 이어 군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의료진으로 위장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한 병원을 급습해서 3명을 암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지난해 10월과 유사한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지만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요르단강 서안 제닌의 한 병원, 히잡을 쓴 여성과 의료용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한 손엔 장총을 들고 복도를 휘젓고 다닙니다. 의료진으로 위장한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입니다. 대원 일부가 한 병실을 들어갔다 나오자 모두 신속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지목한 환자들을 사살한 겁니다. قاموا بتصفية الشباب الثلاثي باسل محمد الغزاوي ومحمد جلامني في غرفتهم كانوا نائمين على أسرتهم في الغرفة وقاموا تصفيتهم بدم بارد مباشرة. 이스라엘군은 숨진 3명 중 1명인 무함마드 잘람네가 해외 하마스 본부와 접촉해왔고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에서 영감을 얻은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의 이 같은 암살 작전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서안 엘리 지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안에서 제거해야 할 테러리스트가 더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נדמה לי שמאז תחילת השנה, ביתר שאת כמובן מאז תחילת המלחמה, חוסלו כאן בחצי אלף מחבלים. 그러나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른바 표적살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작전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구호품까지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Hamas operates out of UNRWA facilities, and it also steals its aid. We know that Hamas uses UNRWA resources for its needs, especially food, humanitarian aid, and fuel.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거나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수천 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하마스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업체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을까요?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단장과 감독이 모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불상사는 피했지만 이번 사태가 시즌을 앞둔 선수단과 국내 야구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박동희 스포츠 춘추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후원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국 전 감독, 또 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축구는 우리에게 낭보를 전해줬는데 야구는 비보를 전해줬죠. 어제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그 현재 프로야구 감독이었기 때문에 도주 위험이 적고 또 검찰이 수사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드러날 증거를 인멸할 만한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이 받은 상태에서 업체에게 뭔가 로비를 했느냐 아니면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구속보다는 방어권 보장에 더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두 사람이 후원사 선정 과정에 이제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 모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 구장에 광고도 하고 또 선수들 이 견장이라고 하죠. 이런 패치 광고. 어쨌든 이 광고를 한 데 있어서 감독과 단장이 많은 도움을 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건데 근데 액수가 참 커요. 액수가 억 단위거든요. 억 단위인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보통 이런 사안이 터지잖아요. 터지면 단장의 액수가 커야 돼요. 왜냐하면 단장이 프런트의 수장인데 이 프런트가 하는 게 각종 업체들에 대한 광고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은 또 감독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독의 배임 수재 금액이 더 크고 억대고 단장은 몇천만 원 선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상했었죠. 처음부터. 네.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그 일반적으로요. 프로야구단의 감독이나 단장이 그 선수들 옷에 붙이는 광고나 아니면 뭐 홈런존에 들어가는 광고 같은 것들 이런 거 개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개입을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많이 개입을 해요. 많이 개입을 해요. 특히나 감독 같은 경우 그 팀에 오래 있던 감독이나 제왕적인 감독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를 찍어서 이 업체의 편의를 봐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저는 옆에 직접 지켜보기도 했었고 단장 같은 경우는 더하죠. 특히나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구단 사장이 기아 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을 겸하기 때문에 이 구단에 계속 뭔가 감시를 하거나 체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장과 감독이 충분히 말을 맞춰서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건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실질 심사 과정에서 감독과 단장이 본인들의 실수라든가 이런 점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또 기아 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독이 전혀 모른다. 이거는 프로야구 관행상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관행에 대해서 일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로비를 받고 광고를 넣었는데 개입을 했는지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직접 지켜본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뭔가 프로야구계에서 이런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뭐 다른 구단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좀 다른 의미의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단장과 감독의 액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 김종욱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에서만 28년간 뛰었던 원클럽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의 프론트나 이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아마 해당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현장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결정하는 거는 이 프론트의 수장인 단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독의 단장한테 그리고 두 사람이 9학번 동기들이에요. 네,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중추적인 중추의 핵은 이번 사건의 핵은 감독이었고 도와주는 입장의 단장이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났던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다른 구단으로 많이 확대한다면 이 문제가 아니라 신인 선수 계약이라든가 신고 선수 계약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검찰도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이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횡행하는 게 뭐냐면요. 신고 선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 선수는 정식 입단 선수가 아니에요. 실력은 있는데 구단의 부름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이제 어쨌건 프로야구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데 이런 선수 뽑을 때 현장의 감독이나 단장이 지시를 하죠. 이 선수 좀 뽑아줄 수 없겠냐. 감독이 만약에 단장한테 이 선수 좀 뽑아줄 수 없겠냐라면 단장이 들어주고 반대로 단장이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감독이 스카우트 팀에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럼 또 들어주고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건 상식과 관례거든요. 이런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모 팀 같은 경우는 신고 선수가 그해 7, 8명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6명이 죄다 사라진 일도 있어요. 네, 이게 뭐겠냐는 거죠. 이게 네, 그 선수들에게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거든요. 그 타이틀 값이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이번 의혹도 지난해 불거졌던 장정석 전 단장이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장정석 전 감독이 박동원 선수 LG 트윈스에 뛰고 했죠. 이 선수가 FA 선수를 풀렸을 때 우리 팀과 계약을 하면 너한테 얼마를 줄 테니 그중에 얼마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네, 이것도 야구 팬들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이건 역시 관행이에요. 네, 이건 관행이고 뭐 프로야구 투수 수십억을 받았던 선수가 운영팀장에게 뒷돈을 줬다 이게 발각돼서 이 구단이 운영팀장을 조용히 나가게 한 사건이 불과 4, 5년 전이에요. 네, 아주 횡행했던 일이고 지금도 횡행할지 모르는 일들입니다. 지금 그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면 뭐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김종국 첫 감독은 이렇게 해명을 한 모양입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백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돈 받은 건 맞는데 위법 행위는 안 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발언일까요? 굉장히 생경한 표현이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경력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력금인데 경력금을 본인을 좋아하는 해당 업체 회장님이 경력금을 줬다는데 그 경력금을 수표로 6천만 원을 주고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경기장에서. 그렇죠. 그것도 경기장에서. 그리고 그런 경력금이 오고 간 속에서 실제로 그 업체가 이제 선정도 되고 했기 때문에 김종욱 감독이 계속 다툼이 여전히 있겠으나 지금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김종욱 감독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국 전 감독은 대가성이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겠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 전 감독이 원클럽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코치에 뭐 감독까지 쭉 이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 만큼 뭐 팬들이나 구단이나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선수들의 충격이 클 거예요. 이제 스프링 캠프 떠나는 걸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제 현장의 수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과연 올 시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스프링 캠프 출국을 했죠. 네네. 오늘부터 이제 훈련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거 선수단이 걱정이고 또 코치진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구단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단에는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진가병 수석 그리고 나성범 선수 주장이 그 역할을 해서 선수단의 피해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예. 같은 팀원으로서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감용 수석 코치는 지금 눈시울이 붉어져서 약간 울먹거리는 네. 것 같아요. 네. 예. 선수들도 많이 좀 착잡할 것 같은데 기아가 이번 시즌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시즌 전에 스프링 캠프를 떠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예,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괜찮을까요? 무리가 있겠죠. 빨리 사령탑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심지학 단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서둘러야 됩니다. 올 시즌 팀 전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스프링 캠프에서 어떻게 팀을 만들 것인가 이런 구체적 계획이 서야지만 한 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석 이 코치 체제가 아니라 새 감독, 특히나 베테랑 감독을 모셔와서 이 추스러진 팀 분위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 사건이 좀 불거지고 나서 궁금했던 부분이 구단에서는 그 감독이 이제 수사 대상 물망에 올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고 있었다. 네, 왜냐하면 1월 24일 날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단은 27일까지 몰랐다라고 해요. 몰랐다라고 했는데 어제 영장 실시 심사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과연 이 김 감독이나 장 단장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려면 이 변호인 측에서 자료가 있어야겠죠. 자료가. 이 자료가 하루 만에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단이 제공을 해야지만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세세한 27일 이전에 알지 못했으면 구단이 알지 못했으면 이런 자료를 이 김종훈이나 장 단장 측에 제공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 보고 또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사장도 고려대, 단장도 고려대, 그리고 감독도 고려대, 수석도 고려대예요. 거기다가 심재학 현 단장과 장정석 전 단장은 키움 히어로즈에서 오랫동안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서로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제 실질 심사 때 이루어진 얘기를 보게 되면 저는 구단이 어느 정도 눈치도 채고 있었고 알려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이 두 사람의 혐의에 이제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구단도 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그럼요. 그 해당 업체 제가 추정한 걸 좀 말씀드리면 이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 회장이 잠실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기아 홈 경기 때 굉장히 자주 왔대요. 그러면 VIP석으로 왔다고 하는데 본인이 표를 구매한 게 아니라 구단이 제공하는 VIP 티켓이에요. 네. 그건 보통 모그룹의 회장이나 사장단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이분이 왔는데 기아도 인정을 해요. 그분이 오셨던 건 맞다. 스폰서 자격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불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초청했냐는 구단 명의는 아니었어요. 감독이나 단장이었고 그리고 이분을 몰랐다는 건 그래서 말이 성립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야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심판들의 유니폼에 보면 어깨 쪽에 이 패치 광고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 커피 브랜드를 단. 그래서 3억 원, 1년에 3억 원의 광고를 주겠다. 이런 제안도 심판위원회에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거 진짜 취재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심판들도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은 이런 광고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관심과 함께 투자를 했다고 봐야 돼요. 네네. 대표님 말씀으로라면 기아 타이거즈에 후원했던 해당 커피 업체가 심판위원회에도 좀 비슷한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셨고 심판위원회도 인정을 그렇죠. 했고 네네. 그렇다면 뭐
혹시 다른 구단에 로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다른 구단까지는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야구 마케팅은 기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의도도 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서 보이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잠실구장 보안 요원들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예. 그걸 기아 구단만 많이 몰랐을까요? 본인들이 초청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프로야구계를 위해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도 장전석 전 단장을 압수수색하다가 여러 가지 통신 기록이 나왔겠죠.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계속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구계의 특징이 묻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네, 근데 강하게 물으면 다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사건은 계기로 프로야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인 선수 계약, FA 선수 계약, 육성 선수 계약에 대해서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광고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 계약 과정에서 혹시 뒷돈이 오가는 부분이 없는지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장정석 전 단장의 이 수사의 출발 시점이 예. 선수들의 뒷돈이었잖아요. 네. 예, 단장이나 감독이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사유가 관행으로 둥갑된다면 이게 어떻게 프로 스포츠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막 경찰 검찰이 수사한 척하다가 대충 한 명만 딱 앞에 내보이고 다 숨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악습을 끊을 좀 소중한 기회라고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YTN에서만 지금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한 20년 사이에. 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아마 검찰이 전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프로야구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해마다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인기만큼이나 윤리의식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프로야구계를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수들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이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 프로야구는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는 곳이에요. 이런 악습을 끊으려면 KBO부터 한국야구위원회부터 나서야 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검경에게 요청드리는 게 발본 세곤할 수 있도록 수사하는 척만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프로야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동희 스포츠 춘추 대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온화한 틈을 타서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이 점차 개고 있지만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도는 밤까지 최고 1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탓에 미세먼지를 해소하긴 어렵겠는데요. 현재 중서부와 전북,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도 단축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부산은 14도 등으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